자, 그러면은 단일 주문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신문 가입하는 모형인데 판매 기간이 짧고 판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명확해요.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잔존 가치, 그러니까 반품했을 때에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또 있어도 매우 작다. 근데 이 판매 시작하기 전에 딱 주문해서 가져와야 돼. 스키 세트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스키 세트를 단 한 번만 주문한 후에 수요가 주문량보다 많을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 한 세트씩 주문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트당 내가 구입하는 비용은 한 세트는 씩 주문하면 8만 원인데 만 원이라고 20세트씩 주문하면 개당 6만 원에 내가 그 스키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판매 가격은 12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만 원에 갔다가 12만 원에 받을 수도 있고 8만 원 갔다가 12만 원 받을 수도 있죠. 재고를 갖다가 판매하면은 다시 말해서 반품했을 때 돌려받는 거는 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한 세트씩 사다가 판매하는 거는 조금 복잡해서 여기서 지금 계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세트씩 이제 주문을 해온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R은 네 가지예요. 주문량이 20개를 주문할 거냐, 40개 주문할 거냐, 60개냐, 80개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겨울철 되기 전에 딱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겨울에 스키가 몇 세트나 팔릴지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로 해서 약간의 확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 그래서 수요 발생 확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A1 20개를 주문을 해서 가게에 갖다 놨어요. 수요가 D1이 발생했어요. D1 수요가 20개 발생했다고 말해요. 그 이야기는 20개 갖다가 전부 다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은 얼마 벌었어요? 개당 6만 원에 갖다가 12만 원 팔았으니까 개당 6만 원씩 벌었죠. 그러면 120만 원을 번 거예요. 수요가 40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20개는 6만 원에 갖다가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20개는 120만 원 이익이 있는데 나머지 20개는 8만 원에 갖다가 12만 원에 파니까 4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0개는 80만 원이죠. 그래서 합하면 200만 원이에요. 자, 20개를 사왔을 때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몰라. 그러나 만약 20개 발생하면 120만 원, 40개 발생하면 200만 원, 또 여기에서 80개 발생하면 360만 원. 그래서 최대치는 360이고 최소치는 120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 네 가지 수요가 균등한 확률로 발생한다면 얘네들의 평균치로 240만 원이 돼. 자, 그러면은 만약에 A2 이제 주문을 40개를 한다고 합시다. A2.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또 최대치 최소치가 이렇게. 그래서 A1, A2, A3, A4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해 보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사결정할 거는 주문량을 정할 거는 A1, A2, A3, A4예요. 이 중에 어떤 것으로 내가 결정할 거냐인데 봤더니 얘는 최대치가 360, 최대치가 400, 최대치가 440, 480이야. A1, A2, A3. 근데 또 최소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최대치의 최대치를 보면은 480이야. 이게 최대입니다. 이쪽에 최대치의 최대치로 보니까 480만 원. 그러면은 내가 48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A4야. 그래, 그러면은 나는 A4 80개를 주문을 하면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최소치를 놓고 보면은 얘가 120이고 제일 크고 그 다음 적고 적은데
A4는 60밖에 안 돼. 이거는 가장 비관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수요가 가장 적게 발생한 20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60만 원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우로 보면 480인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가장 적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제일 못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기준을 놓고 그중 기준이 하나가 최대 기준이에요. 여기에 최대치를 최대로 하는 그런 기준이 480.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기준인데 여기에 최소치를 최대로 하는 기준이 여기 120이야. 이거는 모든 것이 좋게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의사결정이고, 이거는 일단은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수요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나마 이익을 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이거다 해서 A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기준은 균등 확률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최대치 값을 하면은 A3가 되는 거예요. 뭐 A1을 선택하든 A3를 선택하든 A4를 선택하든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네 번째 기준으로 최대 후의 최소 기준이 있고 후르비츠 기준이 있는데, 자, 최대 후의 최소 기준은 뭐냐? 그럼 우리가 최대 후회치를 구해야 돼요. 최대 후회치라는 건 뭐냐?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그 결과를 놓고 아유,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생각하는 거, 또 그걸 따져보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후회고 따져보는 것은 후회치예요. 후회값이에요. 후회값.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후회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보는 것이 후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말은 들어서 D1으로 발생했다고 합시다. 수요가 20개만 발생했어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A1입니다. 수요가 20개 발생했을 때는 20개 주문한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후회가 제로예요. 얻을 수 있는 이 120을 최대한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A2로 주문을 했었다고 합시다. 40개를 주문을 했어. 근데 결과는 수요가 20개밖에 안 일어났어. 그러면 20개는 어떻게 됩니까? 반품을 해야죠. 5만 원에 반품을 해. 그러면 얼마 손해를 보는 거예요? 7만 원 손해를 보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손해를 봐가지고 1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아까 이게 계산을 해놨죠. 그 차이가 20이야. 이게 후회값이에요. 아휴, 내가 A1을 했더라면은 120을 벌 수 있었는데 100원밖에 못 벌었어. 20만큼 후회를 하는 거예요. A3 경우는 후회값이 얼마예요? 120에서 80을 뺀 40. A4는 60이에요. 근데 만약에 D2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후회값 제로는 A2일 때 240입니다.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는 40만큼 못 벌었고 이거는 이 A2보다 20만큼 못 벌고 이것도 40만큼 못 벌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A4를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D2로 발생했다면 후회값은 40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후회값들입니다. 그러면 A1에 대한 후회값을 최대치는 120이에요. 후회값 제일 큰 게 이거죠. A4에 대한 후회값의 최대치는 여기에는 60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후회값의 최대치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후회값이 제일 적은 게 그나마 유리하다. 그럴 때는 A3죠. 그 다음에 이제 후르비츠 기준인데 후르비츠는 이 가중치를 씁니다. 낙관계수 가중치. 그러면은 A1을 만약에 0.7이라는 걸 썼다 그러면은 288은 뭐냐면은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0.7의 비중을 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0.3의 비중을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A1의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값이 360이에요. 360에다가 0.7을 곱하고
여기에 가장 비관적인 값 120에다가 0.3을 곱해서 나온 게 288이에요. 상황. 위험하다는 뜻은 수요가 확률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수요에 대한 확률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D1 이게 20개였죠. 수요가 20개 발생할 확률이 0.2, 40개가 0.4, 60개가 0.3, 80개가 0.1 이렇게 수요 발생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문을 몇 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제 그런 건데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률치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먼저 이 기대 가치를 한번 찾아봅니다. 기대 가치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이 확률로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20개를 주문했다고 그러면은 수요가 20개 발생했을 때 이제 120만 원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때 확률이 0.2입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0.2 또 거기에다가 200 곱하기 0.4를 더하고 280 곱하기 0.3을 더하고 360 곱하기 0.1을 더해서 나온 값이 이 기대 가치입니다. EV, Expected Value 그랬는데 이런 수익의 뭐 평균치라고 말을 해도 되죠. 그냥 산술 평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4가 기대 가치고 마찬가지로 A2일 때도 우리가 기대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A3, A4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 가치를 계산하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256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기대 가치가 가장 큰 그러한 대안, 다시 말해서 주문량 60개가 이제 가장 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대 가치뿐만 아니라 이 기대 손실, 기회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 손실의 기대치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후회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후회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1에 대해서 이 값하고 이 확률 값을 곱해서 나온 값이 52, 24, 20, 34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또 여기서는 손실이니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그러한 주문량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주문량이 되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EV로 판단을 하건 EOL로 판단을 하건 결과는 A3 대안, 즉 주문량 60개를 이제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는 거죠. 한 가지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량을 정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그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기왕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값도 한번 산출해 보자 하는 뜻으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완전 정보라는 것은 이 확률 발생할 확률이 항상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점쟁이가 이번에 수요는 금년에는 40개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말을 하면은 그대로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60개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용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주 100% 잘 맞추는 그런 점쟁이가 있을 때 그 점쟁이한테 돈을 얼마를 지불을 하고 그 점을 볼 거냐 했을 때 점쟁이한테 지불할 수 있는 값 그게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이런 그 QF에서의 가장 적은 값하고도 항상 일치가 되게 돼 있죠. 단일 주문 모형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문량을 정하는 거를 수표를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 한계 분석법을 사용하면은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 주문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이 마지널 프로핏이라고 그러는데 한 단위를 추가 주문할 때 판매되어 가지고 발생될 예상 이익입니다. 이거는 판매가에서 구매가를 뺀 건데 하나를 더 사더라도 더 주문하더라도 그게 판매되어서 발생되는 예상 이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단위를 추가 주문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한계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손실 금액은 구매가에서 잔존가를 뺀 겁니다. 잔존가는 반품했을 때 돌려받는 가격이죠. 추가 주문을 하는 것은 신중히 하는데 판매될 수도 있고 판매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계 손실 하는데, 자, 최적 주문량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한계 이익과 한계 손실에 일치하는 점, 그 점으로 최적 주문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한 단위가 추가될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번째 단위 주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한계 이익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왜? 안 팔릴 확률이 더 커지니까 이제 수량을 늘려가면. 또 반대로 한계 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점,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때의 어떤 그 금액, 그 금액이 그 금액을 우리가 찾는데 그 같은 금액이 되는 확률이 얼마냐. 이제 그 확률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 확률을 추가된 한 단위가 판매될 확률인데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만약에 한계 이익이 NP라고 했을 때 그것이 판매될 확률이 P라고 한다면은 그 한계 이익, 이 값하고 한계 손실의 가격, 금액, 그게 ML인데 그게 판매되지 않을 확률이 1-P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한 금액이 같게 됐을 때의 그 P값이 얼마냐, 이거를 보고, 그러면 P는 이 ML을 이렇게 ML 더하기 MP의 분모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P를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놓으면 이 P를 가지고 이 최적 주문량을 구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제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 확률값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주문을 20개를 하면은 20개가 다 팔릴 확률이 0.2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로트 더 주문을 하면 이제 40개가 되겠죠. 20개를 주문한 다음에 20개 단위를 한 단위를 더 주문하면 40개가 주문이 되는데 그 추가 주문한 20개마저도 팔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0.4죠. 왜냐하면 40개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0.4니까. 근데 40개를 주문했다가 또 20개 로트 한 단위를 더 추가 주문하면은 그것마저 팔릴 확률은 얼마가 되나 했을 때 그거는 0.3입니다. 왜냐하면 60개가 팔릴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또 60개를 주문했는데 추가로 20개를 더 주문했을 때 그 추가된 것마저 팔릴 확률은 0.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로트를 더 추가했을 때 그것마저 팔릴 확률들이 이제 이 값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계 이익과 한계 손실이 같아지는 점에 P값을 구해보면은 그 P값은 이게 되죠. 20 나누기 20 더하기 120입니다. 이게 마지널 로스고 120이 마지널 프라핏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나누면 이 값이 0.1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0.14보다 이 P값이 클 때까지 계속 한 로트씩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은 20개를 주문했다가 또 20개를 추가 주문하면 그게 팔릴 확률이 0.4인데 이거는
이 확률이 P값보다 더 크죠. 0.4니까 0.14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문을 합니다. 또 40개를 주문했다가 20개 추가 주문하면 그게 또 팔릴 확률이 0.3이에요. 근데 60개를 주문했다가 그것이 추가로 팔릴 확률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값이 0.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0.14보다 더 적은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60개에서는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멈추고 그냥 주문량을 60개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A3인데 이렇게 그 주문량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렇게 수표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EV나 EOA를 구해서 A3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이런 한계 분석법을 사용하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또 주문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